모두 건강하신지요? 안녕하세요. 전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저에게는 딸 하나의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걱정할 일도 많다는데 저는 하나 있는 딸 자식 때문에 큰 사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는 불과 1년 전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서 그 말을 믿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가 쳐지고 내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 맞나 믿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제가 오래전 베푼 선행으로 저뿐만이 아닌 제 딸의 인생까지 구했다는 것입니다. 제 딸이 결혼 사기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오래전 제가 도움을 주었던 제자를 우연히 만나 제 딸과 저희 인생까지 살리게 되었던 것이죠. 28년 전만 해도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한 상업고등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재직하며 한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반의 담임을 맡다 보면 유독 눈에 가는 제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저에게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죠. 저의 눈에 늘 들어왔던 친구들은 바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관심을 쏟다 보니 매년 새로운 반의 담임을 맡을 때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제 월급으로 어려운 제자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제자 중에서도 유독 잊지 못하는 특별한 제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친구가 다른 아이들보다 가정 형편 더욱 어려워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당시는 제가 한 학급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학생 하나가 갑작스레 학교를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집을 직접 찾아가게 되었죠. 정실이란 아이로 친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는 아빠와 이혼한 뒤 정실이를 두고 떠나버렸고 아빠마저 갑작스레 집을 나가 연락두절이 되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게 된 정실이의 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전부 새어 들어올 것 같은 허름한 판잣집에 연탄불로 난방을 하고 있었고 화장실조차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집을 찾아간 저를 보고 정실이는 많이 놀란 눈치였는데 정실이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왜 학교에 출석하지 못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정실이의 할머니께서 몹시 아프신지 병상에 누워 계셨거든요. 정실이는 그동안 아픈 할머니를 돌보느라 학교에 나오질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은 그나마 할머니께서 식당에 나가 일을 해 두 사람이 어떻게든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는데 아프시게 되면서 두 사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진 것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특별히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시절이라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설령 있다고 해도 워낙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을 받기 힘들었고요. 정실이는 제가 집에 찾아오자 어떻게든 대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컵에 맹물을 담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애써 밝은 척 저에게 이야기했죠. 선생님, 죄송해요. 집에 보리차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드릴 게 맹물밖에 없어서요. 선생님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할머니는 마님 편찮으신 거니? 선생님, 저 아무래도 학교를 관둬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등학교는 어떻게든 나와야 한다고 해서 그동안은 다녔던 건데, 이젠 그냥 관두려고요. 병원에서도 할머니가 허리를 다치신 거라 몇 달 정도는 일하지 않고 누워 계셔야 한다고 했고, 그러면 그동안 할머니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생활비도 벌려면 제가 일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다행히 할머니가 일하던 식당에서도 할머니 허락만 받으면 저 써주신다고 해서
이참에 저도 돈이나 좀 벌어보려고요. 그동안 학교 다니기 귀찮았는데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정실이 너 그 말 진심이야? 친구들 만난다고 학교 나오는 거 좋아했잖아. 너 지금 학교 관두면 친구들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나중에 커서 사회 나가면 일하기도 힘들어질 텐데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요. 고등학교 나오는 게 뭐 대수라고요. 학교 관두면 시험 기간 동안 시험 공부도 안 할 수 있고 학교 가겠다고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서 매일 늦잠도 잘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정말 안 되겠네. 정실이가 학교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이 정실이가 할머니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선생님도 그러면 그냥 정실이 포기하고 모르는 척 해야겠다. 선생님, 제가 할머니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는 정실이를 보며 저는 그런 어린 제자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실아, 누구나 살면서 힘든 시기가 있어. 정실이는 그 힘든 시기를 조금 일찍 겪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힘든 시기가 올 때마다 포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선생님은 정실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정실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이 정실이 학교 나올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학교 다니란 소리야. 정실아, 우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 선생님, 저 그러면 학교 관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 정말 계속 학교 다녀도 되는 거죠? 그래. 학생이 학교 다닐 생각을 해야지. 관두기는 왜 관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학교 빼먹지 않고 지각도 안 하고 정말 열심히 다닐게요. 사실 학교 관둘 생각하니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아프시고 당장 쌀이랑 라면도 떨어져서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크면 나중에 꼭 성공해서 이 은혜 전부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 정실이는 그냥 정실이 인생 열심히 잘 사면 그걸로 선생님한테 은혜 갚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힘들다고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정실이가 고생한 만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니까 힘내고. 네, 선생님 그럴게요. 저 정말로 학교 열심히 다닐 거예요. 그날 전 정실이네 집에 떨어진 쌀이며 과일이며 라면이며 먹을 것으로 한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께 얼마를 드리며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나으실 때까지 정실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잘 좀 보살펴 달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아픈 동안 쓸 수 있도록 적은 돈이지만 생활비도 보태주었고요. 그 일로 제가 모아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적금을 깨야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의 꿈을 지키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정실이는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워낙 착하고 성실했던 아이라 왠지 유독 정이 가는 저한테는 자식처럼 느껴지는 아이였거든요. 제가 정실이의 엄마라고 하기엔 조금 젊은 나이이긴 했지만요. 몇 달 후 정실이 할머니는 완쾌해 다시 식당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실이가 고맙다며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저에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해서 김을 마른 김밥이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죠.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감사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요. 아니야. 아주 맛있는 걸. 우리 정실이 나중에 요리사 해도 되겠다.
선생님 정말로요? 저 정말 요리사 해도 되겠어요? 저 사실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요즘은 대학 가서 조리학과를 나와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요리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실아, 걱정하지 마. 유명한 요리사 중에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훌륭한 요리사는 대학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실이가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요리사가 되는 길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선생님이 옆에서 응원해 줄게. 알았지? 네,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 정말로 요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포기하지 않고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유명한 요리사 돼서 선생님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저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셔야 해요. 그럼 선생님이 정실이를 잊기는 왜 잊어? 우리 정실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에게 갑작스레 불운이 찾아오며 저는 정실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가 좋지 않아 겨울방학을 틈타 위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위암이란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치료를 위해 급하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아프다는 말에 제자들이 걱정할까봐 학생들에게는 집안 사정으로 관두게 된 거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병마와 싸우며 치료를 위해 집중하던 시기라 자연스레 정실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연락하고 지내던 제자들과의 연락도 끊겨버리게 되었고요.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암을 이겨내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중간에 남편을 만나 늦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죠. 30대 초반의 결혼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결혼하기에는 늦은 나이였거든요. 남편은 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던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눈이 맞아버린 것입니다. 가끔 제가 교단에 있을 때 가르치던 제자들이 보고 싶고 생각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암 완치 판정을 받기 전 낳은 딸이라 아이를 키우며 제 건강에 신경 쓰고 살림을 하다 보니 소중한 추억으로 가슴 한편에 묻어두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제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집으로 남자 하나를 데려오더라고요. 딸이 소개해준 남자는 아주 반듯하니 서글서글한 외모로 누가 봐도 아주 호감을 느낄 만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내키지 않더라고요. 딸아이가 20대 중반이라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인 것도 있었지만 딸아이가 남자친구와 나이 차이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잠시 교단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었고요. 딸이 소개해준 남자는 선한 눈매의 인상이 있었는데 그 눈빛만큼은 꺼림칙한 것이 왠지 음흉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딱 사기꾼하기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본 저희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죠. 딸의 말로는 무슨 비트코인 회사를 운영하는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하는데 설명하는 것도 복잡하고 도무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딸아이는 뭐가 좋은지 제 남자친구 자랑에 아주 여념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명재 씨 어떤 것 같아? 정말 괜찮지 않아? 세상에 저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그런데 혜정아, 혹시 너 남자친구 처음 만났을 때 네 직업이 뭔지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한 적 있니? 아니, 엄마가 그런 거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았어. 나중에 가까워지고 나서 내 직업이 중학교 선생님이란 것도 아빠가 의사란 사실도 알려줬고. 그래? 어디서 만났는데? 엄마, 내가 매달 보육원으로 봉사활동 나가고 있는 거 알지? 거기서 만났어. 그래. 그런데 혜정아, 우리 딸이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랬다고. 엄마는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구나.
네 아빠도 보더니 내켜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한다는 사업도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도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건 네 엄마 말이 맞아. 일단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니 아빠도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구나. 엄마, 아빠, 혹시 지금 명재 씨 의심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명재 씨,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해주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우리 명재 씨 예쁘게 좀 봐주라. 나 명재 씨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딸아이가 섭섭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자식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 마음이 내키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을 뿐더러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마음이었죠. 신중해서 나쁠 것은 없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딸아이의 남자친구에게 마음을 열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딸아이와 백화점 쇼핑을 갔던 날이었는데 잠시 차를 마시기 위해 길 건너 카페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파란불이 켜진 상황에서 한 차량이 멈추지 않고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막상 제 쪽으로 온다고 생각하니 몸이 돌처럼 굳어져 움직여지지 않았죠. 딱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이 들 때쯤 가까이서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위험해요. 엄마! 어디에 있었던 건지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나타나 저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딸아이 남자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저를 안고 몸으로 막아준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던 사기꾼 같던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어느새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장모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니, 자네가 여길 어떻게... 사업차 이 근처 볼 일이 있어 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장모님이랑 혜정이가 보이지 뭐예요. 그런데 장모님 쪽으로 달려드는 차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장모님을 모셔서서 정말 다행입니다. 명재 씨, 우리 엄마 목숨 살려줘서 고마워. 역시 나한텐 오빠밖에 없어. 고맙네, 고마워.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 일로 저는 딸아이 남자친구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 목숨을 구해준 예비사위에게 많이 고마워했고요. 그래서 상견례 약속을 잡게 되었고 예비사돈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도 하기 전에 예비사위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비사위 집에서 제 딸아이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비사위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 잘난 아들에 비해 제 딸이 한참 모자란다는 이유로 사돈댁에서 반대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상견례 전 사부인과 먼저 한번 만나보기로 하였죠. 딸아이와 예비사위의 결혼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이 결혼 반대입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꼴랑 중학교 선생을 며느리로 두며 의사 선생밖에 안 되는 사람과 사돈을 맺습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우리 아들 회사 입력하면 뉴스 기사가 나올 정도로 잘 나가는 곳이니 저는 이렇게 집안끼리 차이 나는 결혼은 못 시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박서방 말로는 사부인께서도 이미 두 사람 결혼 허락하셨다고 해서 아무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인제 와서 반대라니요. 지금 누구 아들 보고 감히 박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놈이 좋아하는 여자라고 해서 볼 일 있어 지나가다 식당에서 얼굴 잠깐 본 거 그게 답니다. 아니면 혹시 아비 없는 자식에 제가 남편도 없이 혼자이니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까? 무시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일찍 떠나보낸 게
사람에게 흠이 될 수도 없고요. 사부인, 그러지 말고 아이들도 저렇게 서로 좋다고 하니 두 아이 결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식들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됐고요. 저는 이 결혼 허락 못하니 그렇게들 하세요.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합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디 그지 같은 집안이 사돈을 하겠다고. 아휴.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죠. 예비사위의 말만 찰떡같이 믿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있었기에 사돈댁에서 예비사위와 저희 딸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듣는 사람 앞에서 거지 같은 사돈이라 모욕을 주는 예비 사돈댁을 보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비 사돈댁이 만만치 않아 보이니 저희 딸이 시집을 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예비사위가 운영하는 회사가 정말로 잘 나가는 유명한 회사가 맞는지 뉴스 기사로 여러 곳에 떠 있는 곳을 보니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원래 차이나는 결혼은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괜스레 제 딸이 시집 갔다가 눈칫밥을 먹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근심이 되었죠. 그런데 얼마 후 예비 사돈댁이 예비 사위와 제 딸아이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비 사돈댁의 반대에도 제 딸이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주 마음에 드는 며느리라며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상견례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사돈댁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상견례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단 양가 상의 끝에 결혼식 날짜를 먼저 잡고 딸과 예비 사이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에서는 이것저것 따로 계산하게 되면 헷갈린다면서 일단 저희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 전부 계산하면 나중에 반을 예비 사돈댁에서 저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신경 쓰기 싫다는 예비 사돈댁의 말을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가진 부모 입장으로 괜스레 그 일로 제 딸이 책 잡힐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비사위가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저희에게 돈을 빌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빌리는 돈이 적은 액수이기도 하고 예비 사돈댁에게 말하며 혼자 계신 사돈댁이 걱정한다는 이유로 예비사위가 저희에게 부탁을 해온 것이었죠. 사위가 차용증까지 써주는 데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바로 갚는 모습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 자주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비사위가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회사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잠시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예비사위가 말한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고 저희가 망설이자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빌려주는 것이 아닌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죠. 어차피 곧 큰 수익이 들어올 사업이고 사업에 투자하면 저희가 많은 돈을 벌게 될 테니 손해볼 일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비사위만 믿고 돈을 얼마 빌려준 상태였기에 저와 남편은 고민해보기로 하였죠. 그러자 예비사위는 뭐가 애가 탄 것처럼 저희에게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고 계속해 부탁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고민이 깊어갈 때쯤 예비 사돈댁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오며 미루던 상견례 날짜를 앞당기자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보다 빠르게 늦어졌던 상견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예비 사돈댁이 예약한 곳으로 상견례 전문 식당으로 TV에 나올 만큼 유명한 큰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모든 자리가 각각 방으로 되어 있는 고급 식당이었죠. 사돈댁은 저희 부부를 보자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일전에는 제가 신뢰가 많았죠. 그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러니 속상한 게 있었다면 마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그 일은 벌써 잊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사돈, 부족하지만 저희 딸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하죠. 아이, 그리고 새아가가 부족하다니요. 얼마나 싹싹하고 바른지. 너무 예뻐서 제 마음에 아주 쏙 드는 며느리인걸요. 저야말로 제 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돈, 어떻게 저희 아들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건은 생각해 보셨나요? 명제 말을 들으니 저희 아들이 먼저 회사에 투자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고심 중입니다. 박서방이 말한 금액이 저희한테는 너무 큰 액수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남도 아니고 다 같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재도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느니 두 사돈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싶어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모쪼록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저기서 우리 아들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는 곳들이 많아서 명재도 기다려 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도 바로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서방, 우리가 박서방을 신경 쓰게 한 건가? 그렇다면 미안하네. 아이, 장인어른 아닙니다. 사실 유명한 몇몇 대기업에서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조금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고민해 보시겠다는데 제가 좀 더 기다려 드려야죠. 우리가 이제 남도 아니고 모두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인연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니 저는 그곳에서 상상치도 못한 인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하다 화장실 급해 방에서 나온 길,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급 한복 차림의 단아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눈물을 그렁그렁한 채 저에게 다가온 것이었죠. 선생님, 혹시 안정민 선생님 아니세요? 누구세요? 선생님 저예요. 선생님 제자 정실이요. 정실이? 정말로 정실이니? 우리 정실이? 아이고 정실아. 선생님, 그동안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정실이와 저는 만나자마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비록 제자였지만 저에게는 자식과도 같은 보고 싶은 아이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인데 그동안 정실이에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관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실이의 아빠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인생을 포기했던 정실이의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잘 살아보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정실이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집안 형편상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음식 잘한다는 식당이랑 식당은 모조리 찾아가서 일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실력 있는 요리사가 되었고 자기 이름을 건 식당을 열어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소식이 바로 이 유명한 한정식집이 정실이가 차린 음식점이란 것이었습니다. 정실이가 꿈을 이루고 성공한 모습에 그녀가 제 제자라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정실이는 성공 후 저를 찾기 위해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때 갑자기 정실이와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하며 그동안의 제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게 다 전부 선생님 말씀 덕분이에요. 저 그때 사실 꿈이고 뭐고 포기하고 할머니도 계시고 하니 졸업하면 아는 선배가 근무하고 있는 백화점에 취직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가 해드린 김밥을 먹고 맛있다면서 요리사가 될 수 있을 거란 그 말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니 덕분에 이런 가게도 차리고 성공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구나. 우리 정실이 정말 장하다, 장해. 그 말을 들으니 선생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아프지 않으신 거죠? 전부 완쾌되신 거 맞죠? 그럼 선생님 남편이 의사인데 뭐가 걱정이야? 선생님 이제 아주 건강해. 잠깐이지만 저와 정실이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회포를 풀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정실이는 무언가 심각한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제가 나온 방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저 여자가 선생님 사돈될 여자예요? 응,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어요. 그날 저희 딸의 상견례 날이라 저와 정실이는 짧게 만나고 헤어져야 했지만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와 남편은 아주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상의 후 예비 사이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어차피 딸과 결혼할 사이이고 남도 아닌 마당에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위에게 투자를 하겠다며 전화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벨이 울리더라고요. 어제 연락처를 주고받은 제자인 정실이에게서였습니다. 정실이는 심각한 목소리로 만나자며 벌써 저희 동네 근처 카페에 와 있다는 것이었죠. 가게 일까지 직원에게 맡기고 온 모습을 보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 괜찮다. 정실아, 갑자기 왜 나를 보자고 한 거니?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 어제 본 사람 따님이랑 결혼시키지 마세요. 제가 그 손님들 하도 자주 봐서 기억하거든요. 그 사람들 상견례 한다면 저희 가게에 자주 왔었는데 그때마다 상견례하는 상대가 계속 바뀌었어요. 상견례 상대가 계속 바뀌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며칠 전에도 상견례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그 사람들 혹시 선생님께 돈 같은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 사기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결혼 사기? 처음에는 정실이가 한 이야기에 너무 놀라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암까지 이겨내고 늦은 나이 힘들게 얻은 딸 하나인데 그런 소중한 딸과 사기꾼 놈을 결혼시킬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진정되며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단 제자의 말이 있기는 했지만 정말로 정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실의 말이 맞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감히 내 딸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도 모자라 제 딸과 저희 부부의 인생까지 망치려 들었으니 아주 혼을 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어찌할지 방법을 강구하던 중 정실이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아는 흥신소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곳에 부탁해서 두 사람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지 정하시면 되니까요. 그래, 그러면 좋겠구나. 그러면 부탁한다, 정실아. 정실이가 알고 있는 흥신소는 정실이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알게 된 곳이라고 하는데 일 처리가 아주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실이도 저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 애를 쓰다 이곳 흥신소에 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흥신소에 일을 맡기고 며칠이 흘렀을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며 신분이며 사위의 회사까지
모두 과짜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남의 주민등록증을 자기들 것처럼 위조해 생활하고 있었죠. 현재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도 저희 딸을 만나면서 결혼 사기를 치고 있던 다른 여성의 명의로 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탐정님이 두 사람의 뒤를 캐던 중 두 사람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되어 살던 곳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살았던 집의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두 사람은 결혼 사기뿐만이 아닌 불법 도박과 취업 사기 등의 혐의로 이미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란 이야기였죠. 인터넷에 떠있던 예비사위의 회사에 대한 뉴스 기사도 돈만 주면 내용을 실어주는 신문사로 위장한 광고업체나 마찬가지인 곳이었고요. 탐정님의 말로는 예비사위 회사 기사의 대표인 예비사위의 사진이 없는 건 지명수배가 떨어진 상태이니 혹시 경찰이 알게 될까봐 피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정실이의 도움이 아니었었다면 저는 저의 하나뿐인 딸을 사기꾼 놈과 결혼시킬 뻔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큰돈까지 날릴 뻔했고요. 신분증도 위조된 것이니 아무리 차용증을 써준다고 한들 받을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돈을 꾸다 갚은 것도 저희에게 더욱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돈을 갚으며 자기를 믿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저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후 도망칠 속셈이었던 것이죠. 저는 결국 이 사실을 남편과 저희 딸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충격도 컸지만 예비 사위를 믿고 있던 딸아이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울기만 했죠. 그러더니 예비 사위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는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딸아이는 사기꾼인 예비 사위와 사돈댁에게 제대로 복수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자인 정실이의 도움을 받아서요. 저는 예비 사위와 사돈댁에게 저희 부부가 사위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정실이의 음식점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중 사위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저희가 만나는 날 소개해주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죠. 처음에는 이미 자기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는 투자자들이 차고 넘친다면서 싫은 척 튕기더니 결국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예비사위놈과 사돈댁에게 말한 투자자는 특별한 분이었죠. 오랫동안 예비사위놈과 사돈댁을 추적해온 형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비사위와 사돈댁이 사기꾼이란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 혼내줄지 고민을 해보았는데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담당 형사님과 연락을 하게 된 것이죠. 워낙 눈치가 빠르고 신분을 계속해 바꾸는 등 용의 주도해서 그동안 잡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님이 두 사람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비 사인원과 사돈댁은 신이 났는지 잔뜩 들뜬 얼굴로 제가 소개해주겠다는 투자자를 기다리더라고요. 식당 입구며 주변으로 이미 형사들이 쫙 깔린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요. 아이, 그런데 투자자는 언제 오는 건가요?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 주시겠다고 하고 직접 빨리 만나고 싶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올 겁니다. 조금 전 통화해 보니 거의 다 왔다고 했거든요. 장모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 투자해 주시기로 한 것도 감사한데 투자자까지 소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우리 혜정이한테 더욱 잘하겠습니다. 명재 씨, 그게 정말이야? 나 정말 오빠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자기는 이 오빠만 믿으라고.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린 것이었죠. 손님, 일행분이 찾아오신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머, 제가 말한 투자자분이 오셨나 보네요.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투자자가 왔다는 소리에 예비사인원과 사돈댁이 입이 찢어져서 방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는 순간 예비사인원과 사돈댁이 아주 혼비백산하더라고요. 형사 여러 명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으니 말입니다. 김 형사님이 여길 어떻게? 이 두 모자 사기단 신분 위조해서 도망 다니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지? 사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 저희 아들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분 소개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돈 좋아하시네. 이 사기꾼 놈들아. 감히 우리 딸을 속이려 들어? 뭔 네 아들이 잘나서 결혼을 반대? 대기업에서도 네 아들놈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들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전부 속아 넘어갈 줄 알았냐? 여기 이 식당이 바로 우리 제자가 하는 식당이다, 이 잡것들아. 그것도 모르고 너희들 여기서 여러 명 데리고 와서 결혼 사기 치려고 했지? 감히 니들이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너희들 절대 용서 못해. 두고 봐. 내가 아주 콩밥을 제대로 먹게 해줄 테니까. 사돈, 전 오해입니다. 결혼 사기라니요. 저는 정말 저희 아들과 따님을 결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엄마 말 전부 사실이에요. 저 혜정이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한 거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형사님들까지 와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혜정아, 아니 자기야, 나 정말 자기 사랑해. 다른 여자들은 만나면서 내가 사기친 것은 사실인데 자기한테까지 사기치려고 했다니 그건 전부 오해라고. 사랑 좋아하네. 이게 말이야 방귀야. 결혼으로 사람한테 사기나 치고 이 빈대보다 못한 자식아. 에라이, 이거라 먹어라. 화가 덜 풀렸는지 딸아이는 예비사위 뺨을 대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런 예비사위놈과 사돈댁을 향해 남편은 남편과 제자리에 있던 두 물컵을 들어 두 사람의 얼굴에 뿌려버렸고요. 결국 예비사위놈과 사돈댁은 형사들에게 끌려 경찰서로 연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잡혀가는 와중에도 뭐가 억울한지 두 사람은 저희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애걸하며 발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잡힐 수는 없어. 잡힐 수 없다고. 사부인,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한 번만. 이번에 크게 안 당할 수 있었는데 그러게 내가 엄마한테 상견례 장소 바꾸자고 했잖아. 왜 하필 이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해서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 각오는 했었지만 막상 형사님들에게 잡혀가는 예비사위와 사돈댁을 보자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희 딸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당할 뻔했는지 실감도 났고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예비사위놈이 달리는 차에서 저를 구해준 것도 제가 저희 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자 사람에게 돈을 줘 꾸민 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병원에서 딸아이가 남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의사 딸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딸아이에게 고의로 접근했던 것이고요. 형사님의 말로는 두 사람이 이번에 교도소에 들어가면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오랫동안 밖으로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다 평생 교도소에서 썩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형사님들이 떠나고 저는 정실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실아, 고맙다. 네가 우리 딸이랑 우리 부부 인생까지 살렸어. 아니에요, 선생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걸요. 일이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실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실이는 저의 제자에서 고마운 은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문득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과거의 선행이 저희 딸과 저의 인생을 구하는 일로 되돌아왔으니까요. 제가 만약 과거의 정실이의 고통을 모르는 척 외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도 해보게 되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정실이가 유리세가 되어 유명한 한정식 집을 차리게 되는 일도 없었을 테고 저희에게 위기 상황을 전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으니 아마도 그 사기꾼 모자에게 속아 저희 딸과 저희 부부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손해본 것들이나 사기꾼 모자에게 뜯긴 돈이 몇 푼이 있으니 속상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나마 늦게라도 모든 사실을 알아 저희 가족들 모두 무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후 저희 가족에게는 기쁜 일들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모자 사기꾼들에게 당한 후 정실이가 저희 딸에게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서 소개해 준 것입니다. 물론 정실이 음식점이 상견례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 한정식 집이지만 워낙 음식이 맛있다 보니 다양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나 보더라고요. 그중에 작은 사업체를 꾸리는 능력 있는 사업가라며 본인의 단골 손님을 소개해 주었던 것인데 단정하고 반듯하니 저의 마음에도 쏙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딸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한번 사기꾼 놈에게 당해서인지 딸은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번에는 천천히 만나며 알아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딸아이가 정실이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난 지 1년 정도가 되어가고 아무래도 머지않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상견례를 마치고 내년 가을로 결혼식을 잡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저와 정실이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정실이는 그동안 저에게 자기의 요리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겠다면서 한동안 저에게 이것저것 음식을 해다 바치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은혜를 갚겠다면서 아직도 저를 살뜰히 챙기기에 여념이 없죠. 꼭 큰딸 하나를 얻은 것 같다고나 할까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저는 요즘 들어 유독 그 말을 실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베풀면서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선행이 나에게 더 좋은 행운으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십시오.